선생님,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데 과일을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과일도 못 먹으면 뭘 먹고 사느냐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과일을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는 거죠. 사실 당뇨가 있는 분과 없는 분에게 과일이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과일을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게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2%나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확실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금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현대 과일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일이 지금처럼 달지 않았거든요. 몇십 년 동안 품종 개량이 계속 이뤄지면서 당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지금 드시는 바나나의 당도는 예전 바나나보다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심지어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원숭이들한테 현대 과일을 제한적으로만 준다고 해요. 너무 달아서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고 비만이 되는 문제까지 생겼거든요. 그럼 과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일마다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과일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덜 달면서 씹는 맛이 있는 과일들이 좋아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사과, 배, 자몽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당뇨 발병률을 오히려 낮춰주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딸기나 멜론같이 당분이 많은 과일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은 혈당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해요.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현대 과일들이 워낙 달아졌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께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선택해서 드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에 특히 좋은 과일이 있나요? 경험상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의료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하루 사과 1개면 의사는 굶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나온 당뇨병 치료제 중에 SGLT2 억제제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은 소변으로 당분을 빼내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 신약인데 놀랍게도 이 약이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성분을 바탕으로 개발됐어요. 물론 사과 자체에 그 약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건 아니지만 사과나무와 당뇨 치료가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었던 셈이죠. 제 경험상 당뇨 환자분들께 사과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는 편이고 무엇보다 흡수하기도 쉽고 보관도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과에 그렇게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펙틴은 위에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해서 음식물이 소잔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러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을 접해보면 사과를 드신 후에 혈당 변화가 다른 단 음식에 비해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펙틴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당뇨약도 결국은 이런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자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길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셈이죠.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사과를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드려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 껍질을 깎아서 먹는데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껍질을 깎아서
속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을 보면 사과나 배를 그냥 옷에다 쓱쓱 닦아서 껍질째 먹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껍질에는 속보다 훨씬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런 성분들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식이섬유가 정말 중요해요. 껍질째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몇 배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같은 양의 과일을 드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물론 농약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과일을 잘 씻으면 충분히 안전해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껍질이 좀 거칠더라도 씹는 맛이 있잖아요. 이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높여주고 천천히 먹게 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부드러운 것만 드시면 금방 넘어가서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블루베리는 어떤가요? 이것도 껍질이 중요한 건가요? 블루베리는 더욱 특별해요. 블루베리를 자세히 보시면 과육이 별로 없고 껍질이 대부분이잖아요. 복숭아나 사과 같은 큰 과일에 비해서 껍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굳이 껍질을 벗길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껍질째 먹게 되는 과일이에요. 이게 블루베리가 당뇨에 좋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블루베리 한 알 한 알이 작지만 그 작은 크기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정말 높아요. 보통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블루베리를 드신 후에 혈당 변화를 보면 다른 과일보다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잖아요. 한 번에 많이 먹기도 어렵고 하나씩 집어서 먹다 보면 포만감도 금방 느끼시게 되고요. 이런 특성들이 모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과일을 권할 때는 항상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머니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과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과일로 대신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달달한 것이 당기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케이크, 쿠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공된 단 음식들과 과일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은 그냥 칼로리만 있는 음식들이에요.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는 거의 없고 단순히 당분과 지방만 잔뜩 들어있죠. 먹는 순간은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단맛이라도 과일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패키지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단맛도 느끼면서 동시에 몸에 좋은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달달한 간식이 생각날 때 과일로 대신하시면 정말 좋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바꾸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만족하시게 되더라고요. 인공적인 단맛에 익숙해지면 자꾸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데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그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 편하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럼 과일은 언제 드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과일을 언제 드셔야 한다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점심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드셔도 되고, 심지어 밤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하는 건 달달한 것이 당길 때 드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과일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거든요. 다른 해로운 간식 대신에 건강한 과일로 대신하시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후에 졸릴 때, 저녁 드라마 보면서 뭔가 먹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단계 당길 때, 이런 순간들에 과자나 사탕 대신 과일을 드시면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맛도 해결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당뇨가 있으면 피해야 할 과일이나 형태가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일 중에서 특히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주스 형태입니다. 주스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똑같은 사과라도 통째로 먹을 때와 갈아서 주스로 만들 때,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주스로 마실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갈수록 혈당이 더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식품회사에 직접 물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스는 식이섬유가 많으면 유통할 수가 없대요. 온도가 내려가면 식이섬유가 밑에 굳어져서 침작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적인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로 유통돼요. 결국 설탕물 형태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요. 집에서 바로 찹즙한 주스는 어떨까요? 이것도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혈당을 빨리 올려요. 건더기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갈리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되거든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씹는 과정에서 천천히 부서지고 식이섬유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가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런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과일 주스들을 보면 정말 달아요. 한 컵만 마셔도 사과 서너 개를 먹은 것과 같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말린 과일은 어떤가요? 곶감 같은 것도 안 좋은 건가요? 아, 곶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에 혈당이 많이 올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원인을 찾아보면 곶감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곶감의 함정이 뭐냐면 홍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곶감은 하나 먹어서 배가 안 차요. 2개, 3개, 4개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물만 빠진 거죠. 결국 홍시 4개를 먹은 효과가 곶감 4개를 먹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린 과일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건포도, 말린 망고, 건바나나 이런 것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부피는 작아졌지만 당분은 그대로 농축되어 있어서 과도한 섭취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너무 잘 익은 과일들이에요. 바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초록색 바나나가 있고 새노란 바나나가 있잖아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게 더 달까요? 노랗게 변하고 약간 점이 생긴 바나나가 훨씬 달죠. 탄수화물 양은 같은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2배 차이가 나요. 초록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30 정도 나오는데 잘 익은 바나나는 60 정도가 나와요. 칼로리는 같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익은 과일들, 아주 달아진 과일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적당히 익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이 다르게 나온다는 연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정말 중요한 연구를 언급해 주셨네요. 2015년도에 이스라엘의 바이지만 연구소 교수들이 한 연구인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이 연구의 핵심은 뭐였냐면 식후 혈당 반응이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꾼 연구였죠.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똑같이 20g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쿠키와 바나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혈당을 더 올릴까요? 당연히 쿠키겠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쿠키는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바나나는 안 오르고 사람마다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연구 때문에 그 뒤로 개인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탄생하게 됐어요. 평균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영양 지식으로는
개개인에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저도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요. 백미를 먹으나 현미를 먹으나 혈당이 똑같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 오히려 배가 아픈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현미가 백미보다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현미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맞춤 식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터 아티아 박사도 영양 3.0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완벽한 식단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식단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게 맞는 과일을 찾을 수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은 혈당 센서들이 정말 좋아져서 몸에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매번 손가락 찔러서 하시기 어려우시면 배에 붙이거나 팔 뒤에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혈당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신선한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비빔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혈당을 재봤는데 안 올랐어요. 그럼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빔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혈당이 올랐어요. 그럼 양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떡볶이에 콜라 같은 달달한 걸 먹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혈당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건강에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양을 줄이시고요. 하지만 이런 걸 먹었는데 혈당이 많이 올라요. 그럼 아예 피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가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최신 지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당뇨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나한테는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실용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음식의 재료를 알 수 있는 것을 드시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보고 이거 뭘로 만들었지? 알 수가 없으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신선하다는 거예요. 신선한 음식에서는 좋은 영양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공을 많이 할수록 원래 재료가 뭔지 알기 어려워지거든요. 두 번째는 총천연색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신장학회에서 한 이야기인데 eat more color, 더 많은 색을 먹으라고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블루베리, 라즈베리, 오렌지,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색깔을 다양하게 섞어서 드실 수 있다면 좋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캔디 같은 것도 색깔을 일부러 다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색깔이 다양하면 뭔가 몸에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 음식들은 특정 영양소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양을 조절하는 건데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나온 복팔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거에 8알 정도까지만 먹고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드시고 나서 혈당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복팔분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팔부는 정말 좋은 개념이에요.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알 정도 찬 느낌이 들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부르다고 느낄 때 이미 과식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먹었다 싶을 때 멈추는 게 실제로는 딱 적당한 양인 거예요.
이런 절제할 수 있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잖아요. 즐거움을 훼손시키는 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절제는 따라야 되죠.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제를 하는 가운데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특히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드시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금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일을 아예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대신 똑똑하게 드시면 돼요. 첫째, 반드시 본인의 혈당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좋다는 과일이라도 내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주스나 말린 과일처럼 가공된 형태는 피하시고 신선한 상태로 드세요. 셋째,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혈당을 재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과일을 만진 손으로 바로 측정하지 마세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셔야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무엇보다 개인차가 정말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들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오늘 과일과 당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과일도 드실 수 있고 단맛도 즐기실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똑똑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적인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당뇨 관리나 식단 조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 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꼭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소변에 거품 생긴다고 단백뇨라고 생각하셨나요? 완전 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년째 혈압약 드셔도 신장이 계속 망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혈관 막힌 건 그대로 두고 억지로 늘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지금 안 보면 후회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재생 안 돼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먼저 안심시켜드릴 말씀은 거품료 자체가 바로 단백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장 건강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거품료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우리 신장이 혈액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려고 애를 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려다 보니까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독소가 많이 쌓였네, 열심히 빼내야겠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은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변기에 비누칠을 해놨나 하고 농담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계속 거품이 많이 나니까 걱정이 되셔서 오셨거든요.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거품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단백뇨는 아니에요. 단백뇨는 별도의 검사로 확인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거품료 자체는 이미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됐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거품료와 단백뇨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품료는
신장이 독소를 열심히 배출하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이고, 단백뇨는 신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본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아버님 연세를 고려하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다른 요인들이 더해지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신다거나 물을 적게 드신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면 더욱 그래요. 거품료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신장이 평소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리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소변 색깔이나 다른 변화도 신장과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소변은 우리 신장 건강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아버님이 거품료 외에 다른 변화도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혈액의 농도를 그대로 반영해요. 신장이 제대로 해독을 못하면 혈액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혈액이 진해지면서 소변도 점점 진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해야 하는데,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내 소변이 맥주 색깔 같다고 하시면서 오신 적이 있는데 정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또 소변량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평소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거나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적어졌다면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는 밤에 화장실 한 번 갔는데 요즘은 안 간다고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이 소변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냄새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혈액에 독소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미세한 감염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날 먹은 음식이나 약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냄새가 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암모니아 냄새 같은 독특한 냄새가 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시간대별로도 관찰해 보세요. 아침 첫 소변이 특히 진하고 거품이 많다면 밤사이 신장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소변 상태가 비슷하다면 신장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 이틀 나타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며칠 연속으로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신장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 말고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요.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독소 축적이에요.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까 혈액에 독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 몸은 이 독을 빼내려고 강력한 해독 물질인 칼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 어디서 나오냐면 꼭 있어야 할 뼈, 관절, 인대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분들을 보면 골다공증이 오고 관절염이 생기고 인대가 약해집니다. 아버님이 요즘 허리나 무릎이 아프시다거나 뼈가 약해진 것 같다고 하신다면 신장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이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만 다니시다가 우연히 신장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신장 관리를 시작하니까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빈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신장이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골수에 피를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신호가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빈혈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만큼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신장 때문일 수 있어요. 면역력도 크게 떨어져요. 혈액에 독소가 많으니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각종 염증성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심하면 자가면역 질환까지 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요즘 감기가 달고 살더라 하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신장 기능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였어요. 가장 무서운 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국소가 많은 혈액은 산성화되면서 정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욱 안 되게 되고 이게 다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더러운 기름이 엔진을 더 망가뜨리는 것처럼 더러운 혈액이 신장을 더욱 망가뜨리는 거죠. 왜 요즘 신장병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나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나라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질병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둘 다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신장이라는 장기는 정말 혈관 덩어리거든요. 신장 하나에만 100만 개가 넘는 미세한 혈관들이 있어요. 신장으로 혈액이 잘 공급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현재 치료 방식이에요. 당뇨 치료를 보면 혈당만 관리하지 혈액순환을 좋게 하지는 않아요. 혈당 수치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혈관은 계속 막혀 있는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고혈압 약을 자세히 보면 혈관이 막힌 원인은 그대로 두고 혈관만 억지로 확장시켜요. 마치 막힌 호스를 더 넓혀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혈압이 내려가지만 호스 안에 있는 막힌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혈압약 먹고 혈당 관리하면서도 몇 년 후에 신장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분은 2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셨는데 혈압은 잘 조절된다고 하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증상만 치료하고 원인은 그대로 놔두니까 결국 신장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진단받으면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도 받아야 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부족해요. 대부분 약만 잘 먹으면 된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버님처럼 거품료 같은 초기 신호가 나타났을 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투석까지 가게 되면 일주일에 3번씩 4~5시간씩 병원에 가야 하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사망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는 장기거든요. 선생님, 신장에 좋다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다행히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인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4가지 핵심 식재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신장 질환도 사실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당근 생즙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신장 수치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두 번째는 비트예요. 비트는 신장을 정화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대부분 긴혈이 있기 마련인데 비트의 철분이 풍부해서 긴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돼요. 비트를 드시면 소변 색깔이 약간 붉어질 수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이뇨작용에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신장에서 원활한 이뇨작용을 통해서 독을 내보내야 하는데
오이는 이 과정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오이를 많이 드시면 몸에 열도 식혀주고 신장 기능도 도와줘서 일석이조예요. 네 번째는 돌미나리입니다. 이건 약초급이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해독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약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적정량을 섭취하셔야 해요. 그리고 꼭 주의하실 점은 돌미나리와 물미나리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미나리는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 있고 거머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신장은 결국 혈액순환이 잘 돼야 제 기능을 하는 장기거든요. 혈액이 깨끗하고 잘 돌아야 신장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생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살아있는 형태로 그대로 섭취하려면 어떤 조리법도 없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씹어 먹기에는 양도 많고 소화도 부담스러우니까 즙을 내서 드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즙을 내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녹즙기들 중에 빠르게 돌아가면서 갈고 찢는 원심 분리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많이 파괴돼요. 고속으로 돌릴 때 생기는 열과 마찰 때문에 비타민과 효소들이 손상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천천히 압착해서 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영양분을 가장 적게 파괴시키면서 최대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압착식 묵집기를 선택하실 때는 분당 회전수가 낮은 걸로 고르세요. 보통 분당 80회전 이하가 좋고요. 스크류가 천천히 돌면서 채소를 으깨서 즙을 내는 방식이 최고예요. 처음에는 투자비가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에요. 생즙을 만들 때 순서도 중요해요. 단단한 것부터 넣으시고 물기가 많은 것을 나중에 넣으세요. 예를 들어 당근, 비트 같은 것을 먼저 넣고 오이나 미나리를 나중에 넣으시면 즙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넣으셔야 기계에도 무리가 안 가고 즙도 더 깨끗하게 나와요. 생즙으로 드실 때의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흡수율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씹어서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생즙은 이미 잘게 부서진 상태라 흡수가 훨씬 빨라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안에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섬유질이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섬유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력도 함께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은 섬유질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생즙으로 드시면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즙을 내면 농도가 짙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농도가 짙어진다는 건 수분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생즙을 짜면 오히려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즙은 농도가 짙은 음식이 아니라 수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신장 건강에는 수분 섭취도 중요하니까 일석이조예요. 생즙을 드실 때 타이밍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에요. 위가 비어있을 때 마시면 흡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세요. 한 번에 한 컵 200cc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생즙은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변하거든요.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하루 안에 드세요. 그리고 보관할 때 레몬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산화를 막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만약 지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고 드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채소에 있는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생즙을 드시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과일도 신장에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맞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신과일은 최고의 음식 중 하나예요. 어떤 음식군보다도 혈액순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신과일의 핵심은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이 정말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의 역할을 하지만 간으로 와서는 일정한 유기산이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과 알칼리가 공존하면서 놀라운 해독 능력을 발휘해요. 유기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알칼리는 산화된 혈액을 약알칼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레몬 한 개씩 짜서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더니 몇 개월 후에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물론 바른 관리도 함께 하셨지만 신과일의 효과가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비타민C도 아주 강력한 해독작용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이 쌓인 독소를 비타민C가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줘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다른 독소들도 함께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해요. 또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은 혈관 벽을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합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정말 많은 장기인데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예방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과일을 꼭 드셔야 합니다. 레몬, 라임, 자몽, 오렌지, 키위, 딸기 등 다양한 신과일들이 모두 도움이 돼요. 특히 레몬즙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요미하는 효과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너무 신과일만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물에 희석해서 드시다가 점차 농도를 높여가시면 돼요. 당뇨나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런 음식들을 드셔도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만성 신장 질환은 보통 1기부터 5기까지 단계로 나누는데 이건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한 분류예요. 만약 3기, 4기, 5기라면 정말 유의하셔야 하고 2기 환자분들도 꼭 상담을 통해서 과일을 섭취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신장 질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과일이 필수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몸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과일에 있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과일이라고 해서 당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인의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시면 처음에는 레몬 4분의 1개 정도를 물에 타서 드시다가 혈당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현재 신장 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신장 기능이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점차 늘려가시거나 줄여가시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신장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분명히 더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모두 혈액순환 저하로 일어나는 질환이거든요. 신장이라는 장기는 혈액순환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에게는 치명적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미세한 혈관들을 막아버려요. 신장에는 정말 가는 혈관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나중에 신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신장으로 가는 혈액도 당연히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신장이 힘들어해요. 고지혈증은 혈액에 기름기가 많아서 혈액이 탁해진 상태예요. 이런 탁한 혈액으로는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마치 더러운 기름으로 엔진을 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갱년기 여성분들입니다. 갱년기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에스트로겐이 칼슘 흡수와 활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칼슘의 활용과 흡수가 현저히 떨어져요.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점점 나빠지고 그러면 신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해요. 독소가 잘 걸러지지 못해서 혈액이나 방광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을 보면 갑자기 소변 양이 변한다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밤에 잠을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밤에 화장실 안 갔는데 이제는 한두 번씩 깨서 가신다면 이게 바로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질환들이 있으시거나 갱년기 시기에 계신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장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그럼 평소 생활에서 신장에 나쁜 습관들도 있을까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들이 신장 결석을 만들고 신장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삶은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채소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반문하실 텐데 채소 자체는 좋지만 삶아서 먹으면 문제가 돼요. 채소를 삶으면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모기화가 돼서 결석의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생채소에 있는 미네랄은 살아있는 형태라서 우리 몸이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열을 가하면 죽은 무기물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무기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신장에 쌓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타민 D 영양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드시는데 사실 이게 신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비타민 D 영양제나 정맥주사는 연부 조직에 석회로 쌓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혈관, 림프관, 관절, 뼈 조직 등에 비타민 D가 계속 쌓이면서 석회화가 일어나고 이게 결국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게 가장 좋고 영양제로 먹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고염식입니다. 소금은 염화 나트륨인데 이것도 무기 미네랄 상태로 존재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이 많이 생겨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부터 짠 음식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타민 D 먹지 말고 소금 줄이고 삶은 채소 그만 먹고 생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가공식품들이에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빈식품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것도 신장에는 부담이 돼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나요? 물 섭취는 신장 건강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그냥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목이 마르면 무조건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절대 참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덜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드셔야 해요. 두 번째 신호는 소변 색깔이에요. 내 소변색이 진하다 싶으면 무조건 소변색이 투명해질 때까지 물을 드셔야 합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혈액 농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예요. 잠잘 때는 수분 섭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혈액 농도가 어느 정도 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300cc에서 500cc 정도 드세요. 물은 소화가 필요 없어서 바로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요. 빠른 시간 안에 혈액 농도를 묽게 만들어주고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대는 피하셔야 해요. 식사 바로 전이나 식사 중, 식사 바로 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위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서 물까지 마셔서 위산을 희석시키면 소화가 더 안 돼요. 위에서 음식이 비워지는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예요. 그래서 식사 후 2시간 반 후에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냐면 하버드 연구를 보면 성인 남자는 하루에 3.7리터, 여자는 2.6리터를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음식에 포함된 수분까지 합친 거예요. 순수하게 물만으로는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신장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매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은 신장 건강과 결석 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선 방지하고 이미 만들어진 결석이 있다면 그것을 용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매일 레몬즙을 수시로 마셔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염이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레몬수로 시작하세요. 레몬 4분의 1개 정도를 물에 타서 드시다가 정차 농도를 높여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생채소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생채소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시금치 먹으면 결석 생기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생채소를 먹으면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옥살산을 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생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결석 예방에 도움이 돼요. 삶은 채소는 문제가 되지만 생채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간단한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 반 개를 물에 짜서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생채소 샐러드를 곁들여 드세요. 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같은 흔한 채소들로도 충분해요. 이 2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는 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간단한 습관들을 시작하시면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께 불완전한 조언을 드렸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선생님, 건강에 좋은 기름 한 숟가락 먹으면 좋다는데 어떤 기름을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니까 올리브유 드세요. 심지어 제 가족들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같은 조언을 했어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5세 되신 박철수 할아버지였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뭘 먹어야 혈관이 좋아질까요? 하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올리브유 드세요. 혈관에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를 놓친 조언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올리브유만 믿고 먹으면서 놓친 필수 영양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제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고 혈액 검사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까지 나왔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제 건강이 나빠진 거죠.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야, 우리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면서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하이하 친구와 담소를 나누다가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야, 너 아직도 올리브유 먹고 있냐?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가 거의 들어있지 않아. 오히려 우리 들기름이 오메가3가 60%나 들어있다고. 뭔 소리야? 올리브유가 가장 건강한 기름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반박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건 서양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나라 들기름이 식물성 오메가3 함량으로는 최고 수준이야.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직접 논문들을 찾아보고 연구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추천해온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라는 좋은 지방산이 주성분이지만 정작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알려드리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괴로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올리브유와 함께 들기름을 더 적극적으로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씩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말이죠. 처음에는 고소한 맛이 좀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함께 2달 만에 제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260에서 180으로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어요.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여보, 얼굴 색깔이 많이 좋아졌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환자분들께 하나의 정보만 강조했구나.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것은 비싼 수입 올리브유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땅에서 나는 들기름의 오메가3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왜 우리 조상들이 들기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올리브유와 함께 들기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3세 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동안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어왔던 올리브유의 성분과 들기름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연구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나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마씨유도 비슷하게 60% 정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어떨까요? 올리브유는 오메가3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오메가9이라는 성분이 주를 이룹니다. 오메가9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의 오메가9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적인 좋은 지방산입니다. 다만 오메가9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지방산이에요. 반면에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거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성분만 섭취하면서 정작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비싼 올리브유를 10년 넘게 드셨어요. 그런데도 혈압이 계속 높았고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올리브유가 워낙 좋다고 알려져 있었으니 더 꾸준히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들기름의 필수 영양소로서의 진실을 알고 난 후 김할머니께 들기름을 권해드렸습니다. 올리브유 섭취는 유지하면서 들기름 한두 스푼씩 추가로 드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석 달 만에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이런 걸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10년 동안 올리브유만 고집하느라 들기름의 좋은 점을 몰랐네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올바른 균형 잡힌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환자분이 더 좋은 건강 개선 기회를 늦게 만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올리브유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유명해진 건 1950년대부터인데요. 당시 연구에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는 올리브유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선도 많이 먹고 견과류도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도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특히 정어리,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데 이 생선들에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결국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한 진짜 이유는 오메가3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중해 식단의 한 부분이지만 필수 오메가3 섭취원으로는 생선 등 다른 식품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내용보다는 올리브유가 좋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더 쉽게 퍼진 거죠. 게다가 올리브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한 것도 한몫해 보여. 반면에 우리나라 들기름은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들기름을 먹어왔습니다. 들깨를 짜서 만든 기름을 나물에도 묻히고 국에도 넣고 그냥 떠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양 것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 것을 외면하게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기름이 바로 우리나라 들기름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유행을 따르지 말고 과학적 사실과 함께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올리브유가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필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메가3가 60%나 들어있는 들기름이 우리 식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올리브유가 가진 장점과 함께 들기름의 오메가3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올리브유보다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효과는 더 좋으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선택지를 놓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바보였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다양한 건강 정보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저 같은 의사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일반 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거고 앞으로 올바른 선택을 더 다양하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 이미 들기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페릴라 오일이라고 해서 들기름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외국에서 비싼 값에 사가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땅에서 나는 들깨로 만든 들기름을 외국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주목하는데 정작 우리는 비싼 올리브유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이제 들기름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들기름의 효능을 딱 3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 두 번째는 눈 건강 유지, 세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혈관 건강 개선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은 알파-리놀렌산, ALA인데요. 이 성분들은 혈관벽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그 결과 70세가 넘어서부터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혈관이 많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만 받고 계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기름을 권해드린 후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기름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만에 혈압이 180에서 145까지 떨어진 거예요. 혈관 촬영을 다시 해보니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들기름 때문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문제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후에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오메가3가 혈관에 탄력을 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흐름을 좋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름때가 녹아서 뚫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두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눈 질환들을 예방하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시력 저하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6세 이영숙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 때문에 눈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신문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텔레비전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안과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후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시력이 0.6에서 0.8로 좋아졌어요. 안과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숙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자 얼굴도 선명하게 보이고 신문도 안경 없이 볼 수 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들기름의 오메가3는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망막의 오메가3가 충분히 공급되면 시력을 유지하고 각종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뇌신경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뇌에 오메가3가 많이 공급될수록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9세 김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집 주소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대요. 가족들이 치매 초기가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옛날 이야기도 자세히 기억하시고 새로운 것도 잘 외우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 며느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멍하니 계시더니 이제는 신문도 읽으시고 퍼즐도 맞추세요.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에요. 뇌에 피가 잘 돌아야 뇌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들기름의 오메가3는 식물성이라는 점입니다. 생선에서 나오는 오메가3도 좋지만 매일 생선을 먹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들기름은 고소한 맛이 나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혈관, 눈, 뇌, 이 세 가지만 건강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혈관이 건강하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고, 눈이 좋으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뇌가 건강하면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들기름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효능들이 더 많이 있어요. 면역력 강화부터 시작해서 피부 건강, 염증 완화까지 정말 우리 몸에 이로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 눈, 뇌 건강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우시겠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들기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효능들이 더 숨어 있어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면 감기 안 걸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면역력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몸 내부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도와줍니다. 피부와 점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첫 번째 방어막이 튼튼해져요. 울산 남구에 사는 74세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앓고 폐렴까지 번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겨울을 아무 탈 없이 넘기신 거예요. 독감이 유행했는데도 끄떡 없으셨고 오히려 감기 걸린 손자를 간병하시면서도 본인은 멀쩡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들기름 덕분인가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건강한 겨울은 처음이에요. 다섯 번째는 염증 제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관절염, 미염, 장염, 심지어 심장병도 염증에서 시작돼요.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산소 공급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위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염증이에요. 대전 서구에 사는 77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하셨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산책도 하시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염에 소염제를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에는 소염제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오메가3를 먹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피부 재생입니다. 사람이 건강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피부 상태예요. 피부에 윤기가 나면 건강해 보이고 칙칙하면 병들어 보이잖아요. 피부는 기본적으로 가죽이에요. 가죽을 관리할 때 뭘 하죠? 오일을 발라주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좋은 기름을 공급해주면 피부가 살아나요. 제주시에 사는 71세 박미순 할머니는 평생 거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얼굴에 기미와 검버섯이 많아서 외출하기도 싫어하셨대요.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피부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기름을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기미도 많이 옅어졌고요. 지금은 화장 없이도 외출하실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들기름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A가 바로 레티놀이에요. 요즘 화장품에서 피부 재생 효과로 광고하는 그 성분 말이에요. 비싼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들기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일곱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식도 점막 건조예요. 들기름이 식도 점막을 직접 보호하고 재생시켜줍니다. 일반 오메가3 알약은 장에서 녹기 때문에 식도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들기름은 바로 10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점막을 코팅해 주죠. 이렇게 7가지 효능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들기름 하나면 웬만한 건강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선생님,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거든요. 먼저 섭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1~2스푼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1스푼, 저녁에 1스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물 1컵과 함께 들기름 1스푼을 드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잠들기 전에 들기름을 먹으면 뇌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1달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아까워요.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 보관하면 6개월 정도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 사는 69세 송리자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들기름을 부엌 찬장에 보관하셨다가 1달 만에 맛이 이상해진 거예요. 새로 사서 드시니까 확실히 효과가 다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들깨가루는 미리 갈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산패가 훨씬 빨리 돼요. 먹을 때마다 조금씩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소형 믹서기도 저렴하니까 하나 장만하시는 걸 권해요. 들깨가루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좋고 밥에 비벼 먹어도 됩니다. 다만 들깨가루는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음식이 다 끓은 후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들기름을 드실 때 참기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참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메가6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죠. 하지만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미 오메가6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요. 부족한 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4 정도가 이상적인데 들기름을 드시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어요. 조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셔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의 품질도 중요해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들기름 중에는 다른 기름을 섞은 것들도 있어요. 반드시 100% 순수 들기름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들기름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예요. 담배와 술은 오메가3의 효과를 상쇄시켜버리거든요. 특히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들기름의 혈관 청소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면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혈압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그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73세라는 나이 때문에 이제 늙어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을 먹기 시작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260에서 180으로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여보, 의사가 그런 걸 믿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들기름을 챙겨 먹어요. 제 변화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수입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들기름 한 스푼에 답이 있었던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오메가3 공급원이 바로 우리나라 들기름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외국 것만 찾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들기름을 권하기 시작한 후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시력이 좋아진 분들, 기억력이 향상된 분들까지.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 것이 정말 좋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에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들기름을 시작하세요. 하루 1~2스푼씩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시는 거예요. 냉장 보관 잊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는 들깨로 만든 들기름이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이니까요. 손주들의 결혼식을 건강하게 지켜보시고 증손자의 첫 돌을 함께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100세를 위해 오늘부터 들기름과 함께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알아야 합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